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전문학원 랜드잇에서 부동산학 원론을 강의하는 이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차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동산학 원론에 보면 중개사법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이 중개사법 자체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기가 참 여러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양이 많은데 이 두 문제 때문에 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좀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개사법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것들 위주로 관련 이론 정리와 그리고 이제는 추가로 이런 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오늘 해드린 이 강의는 먼저 기본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 자료는요. 강의 자료는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개법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개계약의 종류예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계약의 종류를 두 가지를 이렇게 일단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이 둘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중개법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계약의 종류에 관한 이론적인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둘뿐만 아니라 추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속 중개가 있고요. 공동 중개가 있고요. 그리고 독점 중개가 있고요. 그리고 순가 중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의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고 특히 주의할 게 있거든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그 주의할 부분들, 뜻하고 주의할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이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 감정평가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중개를 해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월세라든지 그죠? 이런 임대차 계약은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뭐냐면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 공인중개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아무 공인중개사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다수 이게 내가 집을 좀 구해주세요 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 5군데에다가 집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제일 먼저 A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먼저 저에게 집을 갖다가 이렇게 중개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보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계약을 성립시킨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얘기를 일반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중개 좀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공인중개사하고 중개계약을 의뢰했다는 거를 무슨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없죠. 그냥 가가지고 중개 좀 집 좀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개 계약을 의뢰할 때는 서식을 꼭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전속 중개예요. 전속 중개. 자, 전속 중개라는 말 안에 여러분들이 의미가 좀 와닿으시죠? 그럼 이거는
다수에게 의뢰하는 걸까요? 특정된 한 명에게 의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특정한 한 명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2번 한번 봐보세요. 그럼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별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A라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사람에게만 중개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했는데 이 사람이 중개를 나에게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집을 구해버린 거예요. 나도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녔거든. 그래서 중개사보다 내가 먼저 집을 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번은 참고인데요.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1번, 2번 내용들은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3, 4, 5번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특정된 기업 공인중개사에 집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전속 중개 계약은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의뢰할 수도 있죠. 만약 이런 게 없으면 내가 A라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속으로 맡겨놨잖아요. 그럼 다른 중개사한테 내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전속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약속 아닙니까? 그때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이거 별표할게요. 이름이 전속이니까. 전속이니까. 그때는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밑에 3, 4, 5번은 좀 참고로 알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거 5번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요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7일 이내. 물론 이때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집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집을 구합니다 하는 것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의뢰인이 공개를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봤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세 번째가요. 독점 중개 계약이에요. 독점 중개 계약. 자, 이 독점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과 매우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독점 중개 계약도 특정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전속 중개와 거의 같죠? 그런데 차이점을 알아야 돼. 2번 별표예요. 전속 중개와 독점 중개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전속 중개는 그 공인중개사보다 내가 먼저 집을 구하면 그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점은 그렇잖아요. 자, 여기 줄쳐야 됩니다. 독점 중개 계약은 그 거래 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든지 간에 독점 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줘야 돼요. 구별할 수 있겠죠? 내가 집을 구해도 중개사보다 내가 먼저 집을 구해도 중개사에게 보수를 줘야 된다. 그래서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중개와 순가중개는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이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론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문제, 이렇게 먼저 이론을 설명드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기출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은 기출문제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이론을 제가 정리했고요.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기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시험장에 갔을 때, 아,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문제구나. 그러면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는 걸 봤을 때, 아, 일반 중개, 독점 중개, 전속 중개, 뭐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하는가 보네.
걸 감을 잡고 이제 읽어야 되겠죠. 자,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을 봤더니 독점 중개 계약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독점 중개 계약 이렇게 해놓고는 이걸 쭉 보통 읽죠. 읽죠. 그리고 나서 OX를 판단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음, 물론 그렇게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오답을 판단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독점 중개 계약이 나오면 이 독점 중개 계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누가 중개를 완성시키든 보수는 중개사에게 줘야 된다. 이게 독점 중개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읽어줘야 돼요. 그 포인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봤더니 매각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계약 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어때요? 그렇죠. 독점 중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건 답이 안 되겠죠?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옳은 걸 찾기니까.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이제 디귿 리을이 이제 되는데 그 미음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음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입니다. 전속 중개는 한 명에게 의뢰를 하지만 먼저 의뢰인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를 그 중요한 말이 나왔죠. 맞아요. 일단 그 기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학원로는 이런 문제가 좀 왕왕 나와요. 좀 더티한 문제예요. X입니다. 자, 왜 X냐면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죠. 자, 아까 제가 강의 처음에 우리 중개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요. 그런데 이 둘 중에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전속 중개계약만 해야 된다 이 말이니까 X란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D급 볼게요. 자,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거죠.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그렇죠. 매도를 의뢰할 수 있고 매수인과 거래를 먼저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니은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4번을 체크하면 되죠. 그죠? 지금 이제 공부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 공동중개계약입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이름 그대로 여러 공인중개사들이 그 한 물건에 대해서 같이 서로 간에 매도와 매수인을 서로 구해주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중개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공동중개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보통 거래 정보망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보망에 올려두면 그 정보망을 통해서 서로 중개사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하는 게 공동중개입니다. 이름 그대로. 자,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정보센터나 협회 등의 매체를 하여 다수의 기업 공인사들이 서로 도와서 상호 협동해가지고 중개하는 것을 공동중개라 그래요. 맞아요. 읽어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음 별표하겠습니다. 미음. 순가 중개계약 중요합니다. 순가 중개계약 중요합니다. 뜻을 꼭 아셔야 됩니다. 순가 중개계약은. 순가 중개계약은 뭐냐면, 자, 만약에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 이 집 그냥 5억 원만 나한테 손에 쥐어주면 돼.
네가 얼마에 팔든 나에게 5억만 주면 돼. 이렇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중개사가 그 집을 6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차액이 생기죠. 그럼 그 1억에 대한 차액은 중개사가 보수로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순가 중개 계약이에요. 자, 거래 가격을 정하고 5억만 받아줘.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 초과액은 개업 공인중개사 월인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순가중개계약은 현재 우리나라 중개사법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뭐 참고로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의 뜻을 아셔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파트니까 반드시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2번.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역시 여기도 우리 학원론에서 다수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 보통 줄여 뭐 개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크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개사법에 보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이 일만 해 하고 정해놨어요. 그럼 그 외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업무들이에요. 이 업무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업무를 외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걸 외우시고요. 외우는 게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린 주의해야 될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개업은 할 수가 있겠죠. 뭐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번 이 다음의 업무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의 업무. 자 1번 한번 볼게요. 상업용 건축물과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임대 관리라든지 관리 대행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관리. 그 다음 또 해볼게요. 4번 한번 봐보세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일단 공인중개사는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 모든 건축물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 그러면 개발 대행은 안 되는 건가? 개발 대행은 안 됩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뭐든 개발 대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 대행은 무조건 안 돼. 그리고 공장,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대표적인 게 주상공이거든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이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의 대표란 말이야. 주상공. 그런데 주상은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장은 관리대행도 안 되고 분양대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개발 대행은 안 된다. 개발 대행은 안 돼. 어,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은 돼. 근데 그 공사는 또 안 돼.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상담이야. 자, 개발에 대한 상담은 가능해. 그 대행은 안 돼. 아시겠죠? 개발 상담은 됩니다. 부동산을 이용한다든지 부동산 어떻게 개발할 건지 부동산 어떻게 거래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지만 개발 대응은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뭐 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들에게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크게 안 중요하고요. 4번은 조금 말씀드렸고, 자, 5번 또 체크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개업에 부수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배와 이사예요. 도배와 이사. 그러면 이 도배와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도배와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도배업을 한다든지 이사업을 한다든지 이건 안 돼. 쥐가 도배하고 이사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소개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3번인데요. 자, 우리 이제 법원의 경매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라든지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주의하라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별도로 주의하는 걸 별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개발 대행 안 된다고 그랬고요. 토지 분양 대행 안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분양 대행뿐만 아니라 관리 대행도 안 돼요. 관리는 상업과 주택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건축물은 아까 관리도 안 되고 분양 대행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고요. 자, 1번 보세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관하는 일도 할 수 없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하는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업무들 주의할 것만 이렇게 좀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물론 이거를 외우고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업무를 외우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이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기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걸 물속에 딱 넣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상업용 나왔어요. 주택 나왔어요.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할 수 있어요. 자, 쭉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개발 나오는데 상담이죠?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은 분양 대행과 관리 대행은 되는데 개발 대행 안 된다고 그랬죠. 개발 대행. 정답이 지금 3번입니다. 개발 대행 안 됩니다. 개발 대행 안 된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배 이 사업체의 소개와 알선. 할 수 있죠. 정답이 네, 3번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때 수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개발 대응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발 대응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자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3번입니다. 자, 핵심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학 원론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된 내용들을 쭉 지금까지 보면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들이 중개계약의 종류,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법정 중개 대상물,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3, 4년 사이에 보면 이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밑에 제가 설명을 또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지행위인데요. 이 금지행위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법으로 금지해 놓은 행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걸 어기고 금지행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페널티가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에 딱 명문으로 정해놨거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일단 제일 좋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런 걸 외울 때 자, 1번 봅니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자, 여기 포인트가 나왔어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금지지 당연히.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겠죠. 거짓. 거짓 그러면 금지야. 거짓. 거짓된 은행이라든지 그 밖의 행동 등을 가지고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어지럽히면 안 된단 말이야. 거짓하면 안 되지. 자, 2번 보세요. 초과 금품 수수. 네. 기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시도 조례로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그럼 공인중개사는 그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초과 금품 수수하잖아요. 그러면 금지행위입니다.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자격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자,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고의가 아니고 이 사람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거야. 아까 제가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초과 보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금지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오류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돈을 더 받았단 말이야. 그래도 금지예요.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중개 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지 그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람이 중개를 의뢰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등록을 안 한 사람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러거든요. 개설 등록을 안 했다는 건 무등록이야. 그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 이 사람 무등록인 걸 알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중개 의뢰를 받는단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등록자한테 의뢰를 받으면 안 된다.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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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고의죠? 안 됩니다. 알면서, 알면서, 알면서. 여기가 포인트. 됐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자, 여기 보면 우리 법에 보면요.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정서들이 나와요. 자, 이 밑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 예금 정서라든지 우리 청약 저축 정서라든지 주택 상환 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거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법으로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런 정서를 중개한다든지 또는 이런 정서들을 매매를 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관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정서들에 대한 매매 알선, 중개 알선, 매매 업 이런 거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번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6번. 특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할 수 없어요. 저 어떤 사람이 집을 사러 왔거든? 집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중개사, 내 집 사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팔러 왔거든요. 제가 살게요. 안 된다고요.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 대리 안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두 명을 동시에 내가 의뢰, 중개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됐죠? 특히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투기 조장 행위는 이름만 봐도 안 된다는 걸 알겠죠? 투기를 조장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기 조장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하고요. 자, 2번 별표할게요. 투기 과열 지분의 분양권 전매행위 안 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분양권 전매할 수 있어. 그런데 투기 과열 지분에 있는 건 하면 안 돼. 투기 과열 지구로 딱 정해져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분양권 전매는 하면 안 돼요. 주의, 주의.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지만 투기 과열 지구 내는 안 돼.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다음 8번 딱 보세요.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죠. 부당, 부당, 부당 하면 안 돼요. 부당 들어가면 안 돼. 해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자, 9번 봅니다. 9번은 단체를 동그라미 합니다. 단체. 제가 일부러 굵은 글씨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자기들끼리 편을 딱 짜놓고는 만약에 뭐 강남구 서초동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10명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담합을 한단 말이야. 쟤들이 딱 담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걔는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쟤는 중개를 못하게끔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를 구성하여 담합이죠.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한다든지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에게 중개를 제한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단체, 단체. 오케이? 그러면 여기 거짓, 부당, 단체 이런 것도 느낌상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과해서 돈 받으면 안 돼. 초과해서 돈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1번, 2번, 8번, 9번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알면서 저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접 하면 안 돼. 직접 하면 안 돼. 쌍방 안 돼. 그리고 이런 정서들을 매매 교환한다든지 중개한다든지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돼. 됐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참 이런 거 외운다고 참 많이 낭패를 봤었죠. 그뭐 중개사법만 40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외운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깊게 뭐 어차피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개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위주로만 좀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금지 행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경매 대상, 뭔가, 아까 크게 경매 대상에 대한 아까 우리 법인 중개 업무에 있었잖아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라든지, 권리 분석 할 수 있지. 취득을 알선하는 거 할 수 있지. 알선하는 거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한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이 3번 보세요. 직접 안 돼. 쌍방 안 돼. 4번 거짓 안 돼. 자, 5번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업자라는 거죠. 알면서 의뢰받으면 안 돼.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이런 키워드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 키워드들을. 오케이? 특히 알면서 모르고 가는 건 괜찮아요. 모르고 참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무등록업자인지 뭐 당신 갖고 와봐 중개 등록 좀 갖고 와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알면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우리 부동산학 원론의 중개법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이 중개법과 관련되는 강의를 먼저 첫 시간을 해봤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금지 행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